사랑하는 남편의 절박한 외침도 유나 씨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는 없었다. 유나 씨 곁에 엎드린 남편의 얼굴에, 유나 씨의 손을 잡은 7살 딸아이의 얼굴에, 그리고 주치의인 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잠시 세상의 움직임이 멈춘 듯 고요하다. 하지만 곧 창밖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움직인다. 오늘 유나 씨는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하얀 손으로 7살 마다이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잠이 들었다. 심장이 멈추고 온기가 사라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 것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은 말기암에 걸린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도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자신이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비도 연민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과 접촉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다.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공통점.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크게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것만으로 볼 수 있으니 내 일상에서 가장 손쉬운 휴식인 셈이다.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드라마가 이어지는 내내 주인공이 불운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문득 안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야, 이제 주인공은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회가 중요한 건 드라마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회다. 허구인 줄 알면서 드라마조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인데 현실의 마지막은 말해 무엇하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삶을 끝내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입관 체험도 해본 적 없다. 사전 의료 지시서나 유서 등으로 삶을 미리 정리해둔 사람들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자연스레 긍정적인 죽음관에 이르는 것 같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져서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긍정적인 죽음관도 나쁜 소식을 안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가족 사이에 정이 두터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죽음관도 없다는 것이다. 보호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늘 말이 많아진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설득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내 말에 따라 누군가의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알면 불안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왜 환자들은 더 편안해질까? 나는 그것이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암 환자를 나약한 존재로 단정 짓지 않고 아프기 전과 같은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는 환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해도 불효자식이 아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해도 잔인한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므로 나쁜 소식을 더욱 알려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그의 성정대로 뒷정리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책상 서랍을 깨끗이 치워놓을 것이다. 누군가는 소원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가족들의 심정에 비하겠느냐마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나의 환자에게 비극적인 말을 꺼내는 것은 내게도 힘든 일이다. 나도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이기 전에 된장 냄새 풀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호스피스 경험이 쌓이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과 통증의 문제에 비하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오히려 나중 문제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다. 70이 넘은 태호 할아버지는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말기 폐암이었다. 이미 뼈까지 전이 되어 수술도 소용없었고 항암 치료도 힘들었다. 할머니와 세 딸은 태호 할아버지가 다혈질의 불같은 성미라고 했다. 이번 첫날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신신당부했다. 저희가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을 알면 안절부절 못하다 일찍 세상을 떠날까봐.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는 통증과 선망, 즉 급성 치매처럼 의식이 흐려져 대화가 되지 않고 착각과 망상으로 헛소리를 하는 의식 장애를 덜 겪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상황을 알고 나면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저희는 자기가 폐암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죽을 거예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로 알리시면 안 돼요. 나는 폐암인 경우 특히 더 보호자를 설득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알렸다. 폐암 말기에는 호흡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병을 알고 있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숨이 찬 것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숨이 찬 것은 공포의 정도가 다르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더 숨이 차고 숨이 차오르면 그만큼 더 불안하고 두렵다.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환자는 지쳐가고 편안한 죽음은 점점 멀어진다. 몇 번이나 할머니와 세 딸을 설득했지만 사실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믿는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에게 값비싼 대체요법 주사제는 놓길 원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정답이라 믿고 있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호 할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태호 할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엄지와 중지가 없었다. 두 손가락이 없는 할아버지의 손을 볼 때마다 사연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온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긍지가 느껴졌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출가한 세 딸과 사회적인 성공이 그가 가진 긍지의 바탕이었을 것이다. 호스피스에서도 할아버지는 적극적이셨다. 특히 책을 읽어드릴까요? 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다.
어느 날 책을 읽어드릴까요 해서 자원봉사자가 마법의 설탕 2조각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설탕 과자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동화인데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 보았다. 할아버지는 마법의 설탕 2조각을 4권 사서 손자들에게 선물했다. 태호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을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4권의 책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회진을 갈 때마다 태호 할아버지는 물었다. 의사 선생, 내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왜 그런 거지? 의사 선생,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야? 오늘은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왔어. 왜 그런 건지 말 좀 해줘. 태호 할아버지가 그토록 답답해하는 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가파르게 숨을 쉬었다. 할아버지가 느끼는 공포감은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보다 덜하지 않을 터였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터지고 피가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셨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통증은 마지막까지 조절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나쁜 소식을 알면 빨리 죽는다는 근거 없는 상식은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가족들은 자신의 병명을 모른 채 고통스럽게 떠나는 환자를 통해 죽음은 힘들고 무서운 것이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마저 놓쳐버린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다가온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니다. 나쁜 소식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선 떠나는 자에게나 남는 자에게나 슬픔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슬픔이 지나가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떠날 사람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 서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응어리진 일에 관해 화해하며 서로의 슬픔을 애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진실. 춘자 아주머니는 배가 남산만했다. 말기 췌장암이 12지장을 침범해서 장이 꽉 막혀버렸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동으로 전원해 올 때 이미 장 폐색이 온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3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누가 봐도 병적인 정도로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했다. 다행히 호스피스에 입원한 후 통증이 조절되고 불러오던 배도 가라앉자 춘자 아주머니와 가족은 한숨을 돌렸다.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암 치료에만 전념했던 그들은 이제야 평온을 찾았고 춘자 아주머니의 조금 남은 삶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행복해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입원한 지 열흘쯤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일선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춘자 아주머니가 퇴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기가 막혔다. 둘째 딸이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수술을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도였다. 나를 비롯한 춘자 아주머니의 남편도 말렸지만 둘째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춘자 아주머니의 속을 무더니도 썩이던 딸이었다고 했다. 불효가 한으로 남은 나머지 아직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치의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그렇게 떠난 춘자 아주머니는 2주일 후 첫딸과 막내딸이 사정사정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임종 단계였다.
병환이 심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춘자 아주머니는 유언은커녕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말기암 환자들은 거의 임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은 그래도 낫다. 치매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병원에는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와 미래라는 양쪽 출구가 모두 막힌 채 어두운 미로를 헤매는 그들에게 과연 장수는 신의 축복일까? 나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내 가족, 내 환자의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 가끔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가 있다. 저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보호자 앞에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리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라도 단 한 번도 그가 조금이나마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 적 없다. 누군가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죽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의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임종의 단계부터 임종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임종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나흘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몸은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폐의 점액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도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게 된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말기 선망이 와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 음악을 틀어주거나 성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수포음이라고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다. 호흡은 불안정해지고 몸과 얼굴의 불수의 수축이 일어난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는 커진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임상의학적인 죽음과 죽어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함께 임종실로 간다. 이제 환자는 말을 할 기운도 눈을 뜰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촉감으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낀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환자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한다. 생에 어떤 불운과 상처가 있었던 그 순간만은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는 눈을 감는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 살 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인다. 죽음을 미워할 생각은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한 듯하다. 죽음에 익숙해진 나도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은 의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연히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수명에 인간다움이라는 색을 입히면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58살의 순자 아주머니가 입원하던 날 호스피스 병동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아랫배가 불룩 튀어나온 난소암 환자인 그녀는 암성 통증이 심해서 남편과 함께 무작정 호스피스 병동 외래로 왔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빈 병실이 없었기 때문에 순자 아주머니와 남편은 일반 병동에 어렵게 병실을 구했고 4층 입원실로 가기 위해 총무과 앞을 지나는 중이었다. 그날따라 총무팀장은 직원의 실수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총무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순자 아주머니가 총무과 앞을 지나는데 반쯤 열린 문 사이에서 플라스틱 접시가 날아왔다. 화가 난 팀장이 사무실 문에 접시를 던진 것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접시를 던졌다고 생각한 아주머니의 남편은 총무과를 뒤집어 놓다시피 하며 무섭게 화를 냈다. 직원들이 뛰쳐나와 아주머니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의 화를 가라앉히느라 진땀을 뺐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병원에서 물건을 던지는 상황은 없어야 했다. 하지만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그의 분노는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 아주머니가 호스피스를 찾아오기 3주 전, 나는 순자 아주머니 남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순자 아주머니는 멀쩡했다.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겉모습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쩡해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는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곧 죽을 거라니. 더구나 죽기 직전에나 간다는 호스피스로 연계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것은 의사가 말하는 말기암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말기암이 의미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말기암이란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 더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시기를 뜻한다. 순자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주머니가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로 연계되자 딱 한 번 상담하러 갔을 뿐 병원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호스피스에 관해 오해하고 있던 남편은 아주머니를 시골의 한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아주머니는 가족들과 떨어진 채 그곳에서 근거 없는 대체요법을 받아야 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무엇보다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 1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3주를 낭비해버린 셈이었다. 난소암 덩어리로 아랫배가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뒤에야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부축을 받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 수 있었다. 총무과에서 날아온 접시로 온 병동이 발칵 뒤집힌 바로 그날이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내가 순자 아주머니에게 드린 첫 질문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난 저희랑 1시간도 같이 있기 싫어요. 내가 침상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자 두 사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슬그머니 외면했다. 죽음은 숨기고 싶었던 삶의 비밀을 서슴없이 내보인다. 이 가족에게도 말 못할 갈등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날 회진을 가보니 다행히 밤사이 통증은 없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턱 밑으로 5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보였다. 일단 상처를 꿰매고 드레싱을 했다. 전날 아주머니는 무슨 일 때문인지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혼자 병실에 남겨졌다고 했다. 간호사의 도움을 한사코 마다한 아주머니는 결국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고 턱이 찢어졌다. 남편이 말기암인 아내와 싸우고 혼자 남겨둔 것은 별일이 아니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주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고 2년 전 남편과 별거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참고 견디며 가정을 유지했지만 암에 걸리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나마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을 보면서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할 테지만 그는 아픈 아내를 등에 업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이었다. 아내 앞으로 접시가 날아왔다고 총무과를 뒤엎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남편과 상담을 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우리 마누라를 삶의 보석으로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입원한 날 거칠게 고함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상담이 끝날 때 그는 내게 약속해 주었다.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삶 속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주기로. 그리고 나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라고. 여느 때의 나라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이나 마지막 선물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족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떠나야 하는 순자 아주머니였다. 행복의 열쇠를 쥔 사람도 그녀였다. 약속대로 순자 아주머니의 남편은 달라졌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정성껏 씻기고 닦았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그녀의 입가를 훔쳐주었다. 깍두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직접 담가와서 온 병실에 시금털털한 깍두기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아주머니가 입원한 지 2주쯤 지난 어느 회진 시간이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순자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돌아보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작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삶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 기억해요. 그런데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모두 아쉬워할 때 떠날래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에게 남은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임종 단계에 임박한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는 그러나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 넘쳤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감정을 해결하는 분노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이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보다 성난아이에게 다가가기가 훨씬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분노는 없다. 진료실에서 병실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꺼내놓는다. 영혼의 가방이 열리는 순간이다. 환자나 그 가족의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분노가 사그라지면 삶도 보이고 죽음도 보인다. 그때 비로소 암성 통증도 삶의 통증도 치유된다. 그래도 그에게 다가온 죽음을 내쫓아 줄 수 없으니 의사로서 나는 늘 미안하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통찰력이 생기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의 환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마지막 상자를 쌓는 법.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말했다. 사랑도 이별을 잘해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업무도 마무리를 잘해야 후임자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나는 메멘토 모리를 호스피스 활동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에 묵어가는 여관에서 웰다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메멘토 모리에 참 의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만의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작업이 인생이라면 가장 꼭대기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자리한다. 이 상자를 잘 올려놓으면 이 생이 안정적으로 완성되지만 잘못 올려놓으면 기껏 쌓은 상자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사람이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지막 상자를 혼자 쌓을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남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의 인생을 함께 돌아봐 줄 때, 떠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때, 비로소 웰다잉 마지막 상자 쌓기가 끝난다. 미분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오후 10시 간호사들은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진 미분 할머니를 임종실로 옮겼다. 말기 폐암인 미분 할머니는 머리와 골반뼈로 암이 전이되어 호스피스에 입원했다. 2주 전부터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출근했을 때 미분 할머니는 여전히 임종실에 계셨고 훤칠한 키에 검정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미분 할머니의 손자임을 알아보았다. 우리 손자는 치과의사야. 손자가 아니라 금덩이지하고 평소에도 손자 자랑이 유난하셨던 할머니였다. 손자 부부와 돌이 막 지난 증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할머니의 휴대폰 배경화면이었다. 곧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해 보이던 미분 할머니는 어쩐 일인지 통증과 호흡 곤란이 없어지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할머니 옆에서 밤을 지새운 손자가 출근을 하자 다른 가족들이 교대로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할머니는 편안했다. 의식은 없었지만 임종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만큼 안정을 되찾으셨다. 미분 할머니는 손자 손부와 사이가 좋았지만 큰아들 큰며느리와는 불편한 관계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내 방관자였다. 할머니가 손자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외박을 허락해드렸을 때에는 며느리가 병동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왜 외박을 허락했느냐며 할머니 때문에 자기 아들이 힘들었다고 따졌다. 며느리의 거친 언사보다 내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삶의 막바지에서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분 할머니의 고개 숙인 모습이었다. 며느리와 달리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던 손자가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시는 만큼 저도 어머니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부터 며느리는 병동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죽어감이 길어지자 아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담실에 들어선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가 목욕을 하시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목욕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진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호스피스 팀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임종실로 옮기는 바람에 그가 막내 아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화나게 한 것은 할머니가 제때 떠나지 않아서 골프 약속을 취소한 일이었다. 임종실로 할머니를 옮긴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간호사에게도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30쯤에 남편을 떠나 보내고 홀로 사남매를 키운 미분 할머니였다. 어머니의 인생을 추억하고 존경한다면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의 불만에 대해 대답하는 대신 내가 본 미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낸 한 달 보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드님은 병동에 잘 오시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할머니는 동화책을 읽어드리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카랑카랑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립네요. 요즘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것 누구보다 아드님이 잘 아시겠지요. 그런 할머니의 인생에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긴 임종 단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맑은 정신으로 유언을 하고 곧바로 숨을 거두는 죽음을 상상한다. 하지만 죽음 이전에는 죽어감의 시간이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의식이 저하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의 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 죽어감이 길어지면 가족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한다. 가끔은 미분 할머니의 아들처럼 강하게 항의를 하는 보호자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남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어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도왔으면 한다. 죽어감이 3주일 정도로 길어지면 환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떠나지 못할 한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먼 친척과 소원해진 지인들을 불러 이별 인사를 건네게 한다.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상자를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쌓아주는 것이다. 남은 사람들의 병든 죽음관이 떠나는 사람의 죽음을 망칠 수 있다. 미분 할머니의 죽음을 병든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미분 할머니 자신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과 분노, 타협과 우울 그리고 수용의 단계를 거쳐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늙어가는 것처럼 마음도 육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화하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죽음을 배웠거나 삶의 과정에서 죽음과 가까이 맞닿아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잘 수용합니다. 삶이 고달팠던 사람에게 죽음이 더 쉬운 걸 보면 인생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요. 마지막 병동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에 온 보호자들은 크게 2번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스피스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와 임종실로 환자를 옮길 때입니다. 호스피스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심장이 멈출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이들은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을 걱정하고 남은 이들은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메마른 환자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어루만집니다. 간혹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곳에도 삶이 있습니다. 떠나는 길이 외로울까 임종실의 벽화를 그리는 봉사자. 노래 교실이 열릴 때마다 자신의 18번 곡을 흥겹게 부르는 환자. 웃으며 이별 여행을 떠나는 환자와 가족들. 그들 각자의 사연 속에는 우리의 삶과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여환 의사는 죽음은 독학할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오늘 이 영상이 나와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실 생활 안내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분은 떠나실 준비를 합니다. 수포음이라는 가래가 많은 호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몸과 얼굴에는 불수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가 점점 커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러한 임종의 단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종까지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 산소 포화도나 혈압 등의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환자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곧 떠나시는 분 앞에서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